한국의 고대 문서 하나에 나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 천문 계산실에서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낡은 문헌 속 숫자들을 본 순간 한 연구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가능하다고 외쳤고, 옆에 있던 동료는 수십 번 계산을 거듭하다가 결국 머리를 감싸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사와 협업하는 유럽의 천문학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 전 문서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리가 없어. 그러나 반복된 검증 끝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노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학사의 절반을 다시 써야 한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세계과학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영국의 한 천문학자가 이 고대 문헌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학회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방대한 계산식과 현대 데이터를 대조하며 이 기록은 단순한 고대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과학적 체계라고 선언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학회장은 숨죽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거대한 파문처럼 술렁이며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이 수백 년 전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턴입니다. 올해로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저는 아직도 천문학 연구실에서 매일 밤하늘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별과 달, 태양의 움직임에 매료되어 평생을 그 길에 바쳤고, 지금은 영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학자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고민해도 될 나이이지만 제게 학문은 삶 그 자체였기에 책상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연구실에 도착해 조수 줄리아가 준비해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줄리아는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연구자로 제 곁에서 3년째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늘 꼼꼼하고 성실했기에 저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그날 줄리아는 밝은 표정으로 데이터 파일을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나사가 공개한 장기 일식월식 데이터셋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검증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나사가 공개하는 자료는 늘 정밀하고 방대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뒤의 일식과 월식까지 예측해 놓은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은 제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자료의 구조를 확인하던 중 문득 눈길을 멈췄습니다. 출처 항목에 낯선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 적혀 있던 그 이름 옆에는 칠정산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칠정산. 저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줄리아, 이거 봐. 현대 논문들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줄리아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정산이라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이건 논문이 아니라 고대 문헌 같은데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료를 더 추적했습니다. 단순히 참고 목록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장기 예측 계산에서 기준점 데이터로 실제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실제 값을 대입해보기로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발췌된 일식 기록을 현대의 계산식에 적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측값과 실제 기록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오차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줄리아도 놀란 듯 제 옆에 서서 결과값을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500년도 넘은 기록이 지금과 똑같을 수 있죠? 저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줄리아,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 기록에는 뭔가 체계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전 세계 천문학 자료를 접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망원경조차 없던 시절에 남겨진 기록이 어떻게 오늘날 슈퍼컴퓨터의 계산값과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른 데이터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또 다른 월식 시각과 장소를 현대 계산식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과는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줄리아는 숨을 죽이며 제 계산 과정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과학 자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문헌이 무엇이든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나사가 굳이 이 기록을 참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 예측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백 년 전 실제 관측 기록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정체 모를 고대 문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는 반드시 인간이 아직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믿던 소년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문헌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줄리아,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의문 속에 갇혀 살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헌이 제 학문 인생의 마지막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제 눈앞의 모니터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나타난 수치는 제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 누군가가 남겼다는 고대 기록이 오늘날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최신 계산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화면 위의 숫자들은 무심하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썼습니다. 떨리는 손길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제 목소리는 낮게 흔들렸고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줄리아가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프로그램이 잘못 연결된 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줄리아. 데이터는 정직해. 오차가 소수점 몇 자리 이내야. 이 정도 정밀도면 실수라고 할 수 없어. 저는 곧바로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 기록에 남은 월식의 시각과 장소였습니다. 계산을 돌리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마치 가슴을 찢어낼 듯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자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또 맞아떨어졌어. 믿을 수가 없군. 줄리아는 놀란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고대 자료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관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고대 문헌을 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 바빌로니아의 점성술표, 그리스 학자들의 천문학 문헌들까지. 물론 그 안에도 놀라운 통찰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징적이거나 종교적 의미가 짙었고 지금의 계산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이 문헌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하늘에 별이 떴다는 수준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과 위치, 가려지는 비율까지 세세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이 현대의 계산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 번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의 일식 기록을 불러 시뮬레이션에 대입했습니다. 계산을 돌리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
등고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대 기록과 현대 계산이 또다시 겹쳐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고대 자료를 검토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야. 누군가 실제로 계산하고 관측하고 정리해둔 증거야. 줄리아는 숨을 죽인 채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나사가 이 문헌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낮게 답했습니다. 맞아. 그렇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온 책이지? 연구실 안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모니터에 빼곡히 늘어선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줄지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숫자 너머의 사람과 시대를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굵은 글씨로 단 2단어를 적었습니다. 정체 확인. 줄리아가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출처를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문헌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든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계산은 충분히 확인했어. 다음 단계는 정체야. 이 문헌의 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헌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제 학문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학자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별을 보며 가슴이 뛰던 순간처럼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 속 제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정산. 그 글자는 낯설고 무거운 울림으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더는 숫자만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줄리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줄리아, 이 책을 제대로 알아보자.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든 건지. 지금 당장 찾아봐.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검색창에 칠정산을 입력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학술 논문 요약, 여러 연구자들의 해설 글까지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24년 1442년 조선에서 편찬된 천문역법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580년 전.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1442년이라니 580년 전 기록이었어. 줄리아는 화면을 확대하며 세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세요. 칠정사는 내편과 외편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내편은 중국 역법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외편은 아라비아 회외력의 원리를 참고했다고 해요. 즉, 조선 학자들이 당시 동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종합해 자기들만의 계산 체계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중국, 아라비아, 그리고 조선. 세계의 지식이 하나로 융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로웠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을 관측하며 검증하고 체계를 완성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줄리아는 또 다른 글을 읽었습니다. 교수님, 칠정사는 태양과 달, 오행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동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답니다. 특히 일식의 시작, 극대, 종료 시각을 매우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가 방금까지 직접 검증한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이 단순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 체계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442년, 그 시절 유럽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정리하기 훨씬 전이었고 망원경은 아직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은 신학과 점성술에 기대어 해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미 수학으로 하늘을 풀어내고 미래를 계산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 역사가 여기에 무너지는구나. 줄리아는 제 시선을 따라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칠정사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농사력과도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별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백성들에게 달력으로 알려주고 농사철을 맞췄다는 거죠. 즉, 이건 백성을 위한 과학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저는 늘 정확한 계산과 진리 탐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580년 전 조선의 학자들은 단순히 별을 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백성의 삶과 연결했습니다. 과학이 사람을 살리고 이끌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이미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줄리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우리는 지금 역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있는 거야. 이 책은 단순한 고서가 아니라 인류가 미처 보지 못한 또 하나의 과학사의 축이야. 줄리아는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지금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이런 기록이 580년 전에 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 속 칠정산의 이미지가 흐릿하게 확대되며 오래된 종이 질감과 붓글씨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책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제 학문적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 한번 연구자로서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칠정산, 내 정체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그리고 너를 만든 시대와 사람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줄리아와 함께 칠정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학자들만 연구하는 자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에 칠정산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순식간에 수많은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줄리아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외쳤습니다. 교수님, 일본 학술지에서도 칠정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선의 기록과 일본의 천문 자료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놀라운 정밀성을 지닌 관측 기록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일본 학자들까지?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한국 내부의 자부심에 그치는 게 아니군. 이미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야. 줄리아는 곧바로 또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네요. 여기 보니까 명나라 시절의 역법과 조선의 칠정산을 비교했는데 조선의 계산 체계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학자들이 자국 기록보다 신뢰성이 높다고까지 표현했네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화면 속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제 가슴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모두 인정하다니 이건 단순한 지역적 기록이 아니야. 이미 동아시아 전체에서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책이었구나. 저는 직접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학술지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제목 하나하나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정산과 세계 천문학사에 숨겨진 역할, 중세 한국 천문학과 그 현대 계산학적 유산. 저는 제목을 읽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세상의 서양 학자들까지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구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감격과 충격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줄리아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여기 나사 내부 보고서에도 칠정산이 등장합니다. 장기 예측의 표본으로 사용된 동양의 고대 기록이라고 쓰여 있네요.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문서로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사가 이 책을 참고한다는 사실은 이미 계산으로 확인했지만 이렇게 공식 문서 속에 이름이 명시돼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라 세계 과학사의 흐름에 새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늘 당연하게 여겨온 서양 과학사의 서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 르네상스와 근대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직선적 발전. 저 역시 그 길 위에서만 학문을 이해하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놓인 칠정사는 그 서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58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미 하늘을 수학으로 풀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역법 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아시아의 주변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과학사의 또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줄리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고서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세계과학사에 숨겨진 축이야. 인류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줄리아는 제 말을 듣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미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의 과학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580년 전 조선 학자들이 남긴 지식이 지금도 나사의 계산을 지탱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 커다랗게 표시된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칠정산. 검은 붓끝으로 남겨진 그새 글자 속에는 수많은 별을 헤아리던 사람들의 땀과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계산했고 그 계산을 백성들의 삶과 연결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저는 평생을 진리와 계산의 정확성만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학자들은 과학을 백성의 삶과 연결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겸손해졌습니다. 줄리아가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이 책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소개 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법과 구조까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칠정산, 구조와 원리를 밝혀라. 이제 제 관심은 단순한 놀라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학문적 과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칠정사는 저를 놀라게 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과학사의 수수께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노트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조금 떨리는 바람에 획이 군데군데 번졌지만 문장 자체는 또렷했습니다. 칠정산, 구조와 원리를 밝혀라. 저는 그 문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는 놀라고 감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해하고 재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줄리아가 준비한 번역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목차에는 내편과 외편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항목마다 계산의 목적과 절차가 짧은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마치 오래된 악보를 더듬는 연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해의 움직임을 따라 날짜를 세우고 달의 주기를 맞춰 시계대를 잡는다. 글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연구의 무게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아, 오늘은 두 가지만 집중하자. 제가 말을 건네자 줄리아가 메모를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 책이 가리키는 시간 표기와 오늘의 시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둘째, 일식과 월식 계산 과정에서 어떤 보정을 썼는지. 표현은 다를 수 있어도 논리는 같을 거야. 줄리아가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시간 연결과 보정, 두 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시간 연결부터 잡았습니다. 칠정사는 하늘의 주기를 사람의 하루와 이어놓기 위해 날짜와 시각을 촘촘히 구분해 두고 있었습니다. 달의 길이가 달라질 때를 대비해 윤달을 넣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었고 날과 시를 적을 때 지역의 기준을 함께 적어 혼란을 줄이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오늘의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변환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지역 시각을 오늘의 표준 시각으로 옮기는 작업은 생각보다 섬세했습니다. 한 줄의 기록 뒤에 그 시절의 태양 위치와 계절 변화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작은 차이가 큰 오차로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쪼개야 해. 날짜를 오늘의 달력으로 옮기고 시각을 표준시로 통일하고 마지막에 관측지의 위도와 경도를 반영하지. 줄리아가 제 손놀림을 따라가며 표를 채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로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 축인 보정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칠정사는 해와 달이 일정한 속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달이 조금 빠르게 달릴 때가 있고 조금 느리게 걸을 때가 있다는 것을 오래 관측하며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평균을 세우되 실제 하늘의 숨을 함께 듣는다는 식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제 말로 바꾸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평균값 위에 실제 값을 얻는 단계. 줄리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교수님, 쉽게 말해 대략의 길을 먼저 그리고 세부의 굴곡을 나중에 붙이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지도 위에 길을 긋고 나서 언덕과 구비의 감각을 덧칠하는 거야. 저는 재현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세 시대에 서로 다른 식 기록을 골라 오늘의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두 번째는 여름, 세 번째는 봄의 기록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늘의 길도 달라지고 작은 착오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새 기록을 한 표에 나란히 놓고 계산을 시작하자 모니터에는 세 줄의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졌습니다. 줄리아가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거의 겹치다시피 붙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시작점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지만 중간 이후로 다시 포개졌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극대 시각 근처에서 가장 차이가 작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세 그래프의 공통점을 더듬었습니다. 핵심은 시작과 끝의 흔들림을 중앙에 기준이 붙잡는다는 거야. 중심을 정확히 잡아두니 앞뒤의 불안이 작아지는 구조지. 줄리아가 메모에 적었습니다. 중심 고정, 주변 수렴. 저는 잠시 의자를 밀고 일어나 연구실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칠정산의 계산 흐름을 제 방식으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본 주기를 고정하고 그 주기의 계절과 위치의 흔들림을 한 겹씩 얻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에 관측의 실제 값으로 미세한 오차를 다듬는 단계. 한마디로 바탕과 덧칠, 그리고 마지막 터치였습니다. 줄리아가 제 필기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 터치가 바로 과거 관측의 힘이군요. 제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눈이 만든 숫자지. 오후가 깊어갈수록 저의 몰입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저는 칠정산에 등장하는 짧은 문장들을 제 말로 풀어 옆에 덧붙이며 한 절 한 절을 해석했습니다. 문장마다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계산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계산을 실제 삶에 쓰기 위한 책이라는 의도였습니다. 달력으로 옮겨야 하니 날짜의 기준을 쉽게 잡아두고 농사와 관청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시각의 표기를 분명히 하고 지방마다 약간씩 다른 관측을 중앙에서 조정할 여지를 마련해 둔 흔적. 저는 그 배려의 흔적들에서 한 사회의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으로 내려오는 길을 누군가가 정성껏 닦아 두었습니다. 실험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산에서 의도적으로 작은 교란을 줘 보았습니다. 관측지의 위치를 약간 바꾸거나 시간 환산을 일부러 한 눈금 어긋나게 해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그래프는 즉각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탕의 주기와 마지막 터치가 그 흔들림을 다시 제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튼튼한 살대 위에 잘 짠 종이를 올려두었군. 줄리아가 웃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비유가 참 좋습니다. 제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지면 손이 먼저 비유를 찾지.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 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식이 아니라 행성의 위치 계산을 시도했습니다. 수성과 금성처럼 해를 가까이 도는 별은 낮의 밝음을 뚫고 보기가 어렵고 화성과 목성, 토성은 밤하늘에서 움직임의 감각을 더 또렷하게 알려줍니다. 칠정산의 절에 나온 절차를 따라 날짜를 넣고
주기와 구비를 차례로 얹고 마지막에 계절의 기울기를 보정했습니다. 모니터 위 별자리 그림에서 작은 점이 움직여 정해진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줄리아가 탄성을 삼켰습니다. 교수님, 위치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사진과 포개 보아도 거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성도 이 정도면 신뢰해도 되겠군. 작업의 끝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앞의 책은 더 이상 고대라는 단어로만 묶어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뼈대와 살, 그리고 마지막 터치까지 오늘의 언어로 그대로 옮겨와도 작동하는 체계였습니다. 물론 설명 방식은 다르고 기호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옷을 벗겨보면 안의 몸은 분명했습니다. 하늘을 장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의지, 실제 관측으로 검증하려는 태도, 그리고 사람의 삶에 연결하려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이 책을 이 책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제가 책상 위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재현을 넓히자. 몇 건과 행성 몇 점에서 멈추지 말고 계절과 해를 더 늘려보자. 그리고 이 책이 참고했다고 밝힌 다른 자료들도 함께 대조하자. 같은 다리 위를 여러 번 건너며 흔들림을 확인하는 게 지금 우리 몫이야. 줄리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에 연구실 불빛이 거울처럼 어둠 위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의 첫 줄로 돌아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칠정산, 구조와 원리를 밝혀라. 오늘 하루 동안 그 문장은 절반쯤 다른 모습이 되어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해부는 시작되었고, 재현은 움직였고, 의심은 설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길이 보였습니다. 숫자와 문장이 서로를 받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 저는 펜 끝으로 마지막 점을 찍고 조용히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날짜, 더 많은 하늘, 더 많은 삶의 시간들을 이 책 위에 올려보겠다고요. 칠정산의 계산 체계를 재현하는 실험이 거듭될수록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이 책 하나가 이렇게 정밀하다면 같은 시대 혹은 이전 시대의 다른 기록은 어떨까? 칠정산이 홀로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 일부라면 어쩌나. 그 의문은 마치 제 어깨를 잡아 끌듯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줄리아, 한국의 다른 고대 문헌을 검색해보자. 특히 천문학이나 자연 기록과 관련된 것들. 제가 지시하자 줄리아는 곧장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떠오른 건 천상 열차 분야 지도였습니다. 줄리아가 설명을 읽었습니다. 교수님, 고려 말에 만들어진 천문도인데요. 1467개의 별자리를 돌 위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배치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지도랍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망원경이 없던 시절에 1400개가 넘는 별을 기록했다고? 그것도 돌에 새겨 넣었다니. 줄리아는 곧이어 덧붙였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별자리 지도와 실제 하늘 사진을 비교했는데 위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정산이 수학적 정밀함의 증거라면 이 별자리 지도는 하늘의 실물을 담아낸 사진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어 검색된 것은 삼국사기 천문 기록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수님, 삼국사기에는 1000년 전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들, 혜성의 출현, 별의 이동, 일식과 월식이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날짜와 장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 현대 천문학자들이 과거 하늘을 복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00년 전 기록까지 과학적으로 남아있었다니 그렇다면 칠정산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 뒤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던 거지. 줄리아가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의보감이었습니다. 교수님, 동의보감은 의학서로 유명하지만 계절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 생활을 조절하는 지침도 담겨 있대요. 환자의 치료와 농사 주기를 하늘의 변화와 연결했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환자의 맥박과 계절의 바람이 하나로 이어지고 인간의 삶이 하늘의 호흡과 맞물리는 모습. 과학과 철학,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유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줄리아는 새로운 결과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치국이 기록이라는 단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줄리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라고 합니다. 세종 때 처음 제작됐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실제 강우량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듯 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비의 양을 수치로 기록했다고? 그것도 몇백 년 동안? 줄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로 오늘날 기후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대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기후 데이터인 셈입니다. 저는 눈앞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천문학뿐 아니라 기후과학에서도 이미 앞선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의 강우량 데이터라니. 그건 현대 과학에서도 금보다 귀한 자료야. 그러자 줄리아가 또 다른 검색 결과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농사직설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이건 세종시대의 편찬된 농업 지침서입니다. 지역별 토양과 기후 조건에 맞는 경작법이 기록돼 있고 계절과 별자리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서 농사법을 설명했다고 하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기후와 토양, 그리고 하늘까지 연결해서 농업을 설계했다고? 이건 단순한 농업서가 아니라 생태학적 설계도나 다름없잖아. 줄리아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현대의 지속가능 농업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 백성들이 겪었던 날씨와 토양 조건이 그대로 기록돼 있으니 현대 연구에도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정산이 하늘의 수학이었다면 치국이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땅에 새긴 기록이었고 농사직설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진 지침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 생활과 생명이 하나의 줄기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칠정산은 결코 고립된 성취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늘과 땅을 동시에 연구하며 삶에 적용한 지식 체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굵게 적었습니다. 칠정산은 봉우리, 그 뒤에는 거대한 지식의 산맥이 있다. 칠정산과 다른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제 안의 갈증은 깊어졌습니다. 책상 위 논문과 번역 자료만으로는 이 책이 지닌 진짜 숨결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학자의 숨소리, 달빛 아래 붓을 놀리던 손끝, 그리고 그 기록이 백성의 삶과 맞닿던 현장까지 저는 그것을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늦은 밤 연구실의 불빛 아래서 저는 줄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이제는 한국에 가야겠어. 칠정산이 태어난 그 땅에서 이 책을 지켜온 학자들을 직접 만나 답을 찾아봐야지. 줄리아는 놀라지도 않은 듯 오히려 준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곧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항공편, 연구기관, 그리고 현지 학자와의 연락까지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후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580년 전 별을 계산하던 그들의 하늘과 지금 내가 보는 이 하늘이 이어져 있구나.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흰 장갑을 낀 연구원이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진 종이는 이미 군데군데 발해 있었지만 글자와 계산식은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칠정산의 원본이구나. 손끝이 닿을까 두려워 멀찍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백 년 전 학자의 붓끝이 남긴 흔적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하늘을 단순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백성을 위한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지현 교수. 한국과학사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손을 맞잡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의 다리를 건너온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실로 향한 우리는 박 교수가 준비한 자료 앞에 앉았습니다. 박 교수는 칠정산의 복사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밀턴 교수님, 이 책은 단순한 계산서가 아닙니다. 왜 조선의 학자들이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 이 시각에 다시 빛이 돌아올 거지라고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두려움을 지식으로 이겨내게 해준 거죠. 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의 정확성만 쫓아온 제 시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페이지를 넘기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농사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과 달의 움직임을 기록한 이유는 권력자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둘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을 계산했지만 그 계산은 곧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과학의 철학입니다. 과학은 백성을 살려야 한다. 줄리아는 옆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군요. 저는 칠정산의 글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검게 바랜 먹선이었지만 그 속에는 별빛과 인간의 눈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늘은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은 별빛 속에서 백성의 내일을 읽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580년의 시간을 넘어 고대 과학의 지혜가 지금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단순한 계산의 정확성을 넘어 인간과 자연을 잇는 다리가 이 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지혜였어. 서울에서의 짧은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칠정산 원본을 직접 보고 박지현 교수와 나눈 대화에서 제 학문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지식을 결코 제 안에만 가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계와 나누어야 한다. 국제학회에서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줄리아는 제 결심을 눈치채고는 곧바로 준비를 도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학문적 보고가 아니라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 느낀 것, 계산으로 증명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학문적 업적 소개가 아니라 인류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과학사를 복원하는 선언이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국제학회장의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숨죽여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원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글자가 아니라 제 심장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학자 여러분, 홀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칠정산이라는 고대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580년 전 조선의 학자들이 만든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일식과 월식의 시각, 오행성의 위치까지 계산한 값이 오늘날 나사의 기준 계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대의 프로그램에 대입해 실험했습니다. 580년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오늘날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그래프가 겹쳐지는 순간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과학이 이 책 속에 숨 쉬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정산의 가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문헌들을 확인했습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1400개가 넘는 별을 돌 위에 새겨 넣은 천문도였습니다. 망원경조차 없던 시대에 그 별자리의 배치는 오늘날의 천체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자리 좌표를 현대
천문 소프트웨어에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별들의 배열이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라 별빛을 돌 위에 새긴 과학적 기록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000년 전의 혜성 출현과 일식, 월식, 별의 이동이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 천문 시뮬레이션과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록된 날짜와 위치는 수분, 수도의 오차 안에서 들어맞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종교적 징조가 아니라 치열한 관찰과 검증의 산물이었습니다. 동의보감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의학서라 알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계절과 달의 움직임, 인간의 생활 리듬이 함께 기록돼 있었습니다. 인체 질환과 달의 주기를 연결하는 방식은 현대의 생체 리듬 연구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니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사람을 하나로 보는 시각,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치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대에 만들어져 수백 년간 비의 양을 측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날 기후학자들이 기후변화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현대 기상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장마의 주기, 가뭄의 흔적, 계절적 변동성이 놀랍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수백 년을 앞선 과학적 사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직설, 토양과 기후,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을 종합해 농사법을 설계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현대 농업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지속가능 농업, 생태학적 농법이라는 현대적 개념이 이미 수백 년 전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씨를 언제 뿌리고, 언제 거두고, 어떤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그 모든 지침은 하늘과 땅, 사람의 삶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 모든 문헌은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됩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하늘을 권력자의 장식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백성을 살리는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일식을 계산한 이유는 백성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달력을 만든 이유는 농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의 양을 재고 기록한 이유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농사 지침을 적은 이유는 굶주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과학은 단순히 하늘을 아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백성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칠정산과 한국 고대과학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호라는 정적에 잠겼다가 곧 거대한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의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줄리아도 객석에서 두 손을 모으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 다짐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남은 학문 인생을 한국의 고대 문헌 연구에 바치겠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가 놓쳐온 미래의 열쇠가 있습니다. 별과 사람, 하늘과 땅을 잇는 지혜가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제 사명은 이 지혜를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헌들을 하나하나 번역하고 현대 과학의 언어로 풀어내어 전 세계 학자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단순한 연구실 논문으로 끝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며 국제학회에서 토론하며 또한 대중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하기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책들 속에는 별과 사람, 하늘과 땅, 과학과 철학을 잇는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580년 전 조선의 학자들은 이미 그 길을 걸었고 이제 저는 그 길을 이어 걷고자 합니다. 저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고대 과학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라는 또다시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잊힌 지혜를 되살려 인류의 내일의 보탬이 되겠다. 그것이 내가 별과 사람, 과학과 철학을 잇는 다리 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는 이 사연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수많은 공식을 다뤄왔지만 칠정사는 제게 사람을 위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지만 별과 하늘, 그리고 인간을 잇는 그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